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것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원의 북한과 세계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7일 있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정상회담과 또 2월 15일에 있었던 한미일 외교 장관회의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또 북한 문제, 핵 문제, 동맹 정책까지 포함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트럼프 2기를 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일단의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행사에서 모두 공동성명이라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건을 한번 해제해보는,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총평을 한다면 일본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본 외교의 승리였다. 앞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이 원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특히 안보 분야의 불예측성,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어졌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이것은 말씀드릴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과 더불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정상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한 회담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죠. 이 두 국가는 어떤 조약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방어를 해주는, 마치 자기 영토와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영국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이지 않느냐 하는데 글쎄 영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게 있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죠. 첫 번째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미국의 동맹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이 50여 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도 조약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동맹국으로서의 정상회담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훨씬 더 규칙화 주목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트럼프가 1기 때부터 그리고 2기 때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세계 국제 질서를 흔들고 특히 동맹국 우호고 해외 적성국 가리지 않고 비용 편익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은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게도 리더십이 부재한 이런 상황에서 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의 대한국 동맹 정책을 일정 수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유사점이 매우 큰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동맹국이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유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주둔하는 국가죠. 국가 중에 주둔군 지휘협정, 보통 소파라고 불리는 거기에 예외 조항, 이걸 특별협정, 영어로 Special Measure Agreement, SMA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주둔 비용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그런 협상을 맺고 있는 두 국가라는 것입니다. 12차 협상이 작년 10월에 한미가 있었고 일본은 또 그런 협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협정을 통해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비, 거래 비용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고는 이런 분야에서도 가장 유사점이 큰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국 경제를 위해 협력을 구해야 할 핵심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런 면에서도 이 미일 정상회담에 나타나는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이 문건의 내용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한미일 장관회의도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장관회의요. 왜냐하면 개최 자체로 한미일 협력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의 어떤 첫 단추를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앞으로의 한미일 협력은 한국과 일본이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정치적 상황이 되게 불안정한데 이 상황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어쨌든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지속될 여지가 굉장히 큰 그런 동력이 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일 협력 자체가 한국에 적지 않은 도전 요인이 있죠. 그것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훨씬 이전의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노골화된 중국 견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에 나타나는 공동성명을 같이 합쳐서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일 정상회담, 둘 다에 다 나타나는 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이 사람이 사실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정책이라는 것을 건축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유롭고 개방되는 것은 영어로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 해서 FOIP, FOIP라는 약자로 쓰였죠.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과연 일본의 아베가 만든 이런 인태 전략을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것인가 했는데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는 이 FOIP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식화된 인태 전략으로 얘기가 됐고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사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자유롭고 개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인태 전략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사용됐고, 다시 트럼프 행정부 때 사용됐던 FOIP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도 여전히 인태 전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 특히 전략력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이 기본 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전개 과정을 좀 봐야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 전략은 사실은 바이든의 연속성도 충분히 갖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이 양자 관계로 맺은 동맹국의 방어 공약이 재확인됐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거기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동맹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쌍코 간에 맺은 동맹 조약, 그것에 따른 방해 공약을 미국이 제대로 수용하고 제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일본의 4월적 이해가 걸린 지역을 포함해서 일본 전체에 대한 방어 공약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4월적 이해라는 것은 일본의 센가쿠 열도를 얘기하는데 중국명 나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미일 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미 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때 자신들의 핵 능력을 포함해서 가용한 모든 전략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표현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나온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정권의 종말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직 이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결국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 핵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다 확인이 됐다는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일 정상회담의 이 부분인데요. 보통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방위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극부를 계속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나토 동맹국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 나토 동맹국에게는 기존에 자신들이 내고 있는 방위비보다는 훨씬 2배 이상 5%까지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방어 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극부가 특별히 얘기되진 않았다. 뭐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2배로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본의 방위비가 2배로 증액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요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방위비가 2배로 증액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는 약 9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곧 1조억 달러가 뭐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9천억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액수죠. 근데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비도 최근 몇 년간 거의 그 7%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약 3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공식 발표는 2,300억 달러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회계 희망성이 좀 부족하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판단하기는 최소 3,300억 달러에서 최대 4,500억 달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4,500억 달러라고 하면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9천억 달러의 절반 정도 돼요. 이거 굉장한 큰 액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비가 약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이 2배로 늘린다면 1,000억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 3배까지 간다면 1,500억 달러. 한국은 500억 달러에서 뭐 우리도 점점 증가가 된다 하면은 약 1,500에서 2,000억 달러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국방비로 쓰인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전략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결국은 얼마만큼의 비용을 확보하고 사용하느냐라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국방비 증액은 미국이 중국을 인태 지역에서 견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로 유튜브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태 지역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가 자세히 포함됐다. 이거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양쪽의 문건을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 정도인데요. 뭐냐면 대만, 타이완에 대해서 미일 정상회담에는 대만의 굉장히 meaningful, 의미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를 지지한다,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장관회담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데 지지를 표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죠.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강조하면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도 다 들어간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만 적절한 기구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국은 대만의 그런 국제기구 참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한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표현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적절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또 하나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 표현이 납니다. 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대만,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이 부분은 이전에도 한국이 미국과 공동성명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일방적인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얼마 안 지나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공식 반응이 불에 타 죽는다는 굉장히 거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게 중국이 아마도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레드라인,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물론 한미일이라는 틀이 있긴 했습니다만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포함됐습니다. 방송을 찍는 오늘이 17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과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사실 이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중국의 견제의 내용들이 포함된 거라서 그것은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전개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중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형태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친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만 한미일 협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강력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 것은 앞으로 한미일 협력을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 한미일 협력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한미일 협력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죠. 오커스가 있고 과연 것을 계속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런 소규모 다자체들 또 대규모 다자체들은 더욱 그렇고요. 유엔이나 나토 그런 것을 믿지 않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양자 관계, 쌍무 관계를 통해서 상대 국가를 더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외교를 보다 선호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미일 정상회담에 확실하게 이 소규모 다자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인 것 자체가 이것이 지속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방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상과 안보 협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한미일 장관회담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과학, 기술, 사이버 안보, 바이오기술 이 부분은 다 이전에 2023년이죠. 2023년 1월 달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4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워싱턴 선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자세하게 포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한미일 협력이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였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한반도로 좁혀 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문제이죠. 북한 비핵화가 확인이 된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명백하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가 다시 확인되는 것이고요. 특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연이어서 한미일 장관회담에서도 똑같은 확인이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제어하겠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가 왜 중요하냐? 이전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과 혼용해서 썼습니다. 여전히 혼용돼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읽힐 수 있다는 위험이 있거든요. 조선반도 비핵화의 북한이 생각하는 정의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2018년 12월 20일 날 나온 이 정의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혹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확장 억제를 동시에 없애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이 스스로 정의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6년 7월 달에 북한이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엔 뭐가 들어있냐면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의 해체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확실한 의미가 있다라고 오랫동안 저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문서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가 확인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북한 위협을 대응하는데 한미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제다라는 것이 또한 두 문서 모두에 확인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가 한국과 일본에게 제공된다는 것도 여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보의 몇 가지 핵심적인 불확실성이 이번 두 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상쇄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고전 요인이 완전히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고요. 한국과 일본이 이사점이 있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 고전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22년 1월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이 꽤 자세하고 의미 있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이 있었는데 우리도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공동성명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미일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공동성명은 거기에 좀 더 한 발 더 나간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공동성명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2024년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약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한미 간의 앞으로의 관계의 발전 방향을 그 안에서 담을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특별하게 방위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석상에 좀 논란이 있는데 회계연도 2027년까지 일본이 기존에 쓰고 있는 방위비를 2배로 증액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전에 이미 약속했던 2%까지의 증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면 이게 3%의 증액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데 이걸 일부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상의 여지를 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2배로 늘린다는 그런 일종의 수치가 제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넘어갔는데 과연 한국은 그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좀 도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는 다른데 일본은 미군에 대해 주둔 비용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특별협정을 통해 보존을 해주는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태도가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수용해 주려고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요 충족형이라 해서 미국이 제기하는 필요를 해왔던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따져왔기 때문에 갑자기 우선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 예상 가능하게 진행됐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국민들이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 의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의 자민당 정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운영할 수 있는 폭이 크다라는 그런 면도 있고요. 특히 일본은 여전히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 경제 규모로 보여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이 방위비 분담 문제가 매우 정치화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소요 충족형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요 충족형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한국한테 꼭 유리하냐? 그렇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할 때 우리는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대폭 확장이, 대폭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가 거칠게 다른 국가한테 요구하는 식의 방위비 분담 인상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한테도 그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본의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만큼 자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작년 10월 달에 한미가 체결했던 12차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용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한국의 안보에는 큰 도전이 되는지. 트럼프와 한미가 정상회담을 한다면 일본과는 좀 다르게 한국한테 이런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이 전략자산 연합훈련 전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략자산과 연합비용 이 문제는 그간 한미가 1년 반 이상 발전시켜온 확장 억제의 핵심적인 두 가지 축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축소가 되거나 중단이 된다면 북한 위협에 대한 그 억제의 능력이, 억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안보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일본과 미국에 있었던 정상회담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리더십 부재가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무슨 말씀이냐? 미국이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정책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은 이미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최대치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 안보 공약, 말씀드린 방위비 분담으로 통해서 혹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함으로써 올 수 있는 우리의 안보적인 도전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온 결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거기서 일본을 방위비를 늘리겠다 하면서 좀 애매하고 모호한 상태로 넘어간다. 한국도 무방비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매년 상승이 예정돼 있고요. 특히 우리는 군 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 군인의 숫자가 늘리고 그러면 인건비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북한이 계속 핵을 고도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전력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도 어쨌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처럼 우리도 국방비를 좀 증액하겠다라는 좀 애매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수준에서의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면 저는 제일 선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12차 특별협정에서 방위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중앙미군의 죽은 비용을 일부 더 증액한다든지, 물론 트럼프가 말하는 9배, 10배 그 증액은 불가능한 거고 최대치 2배 이상 그 미만으로 증액입니다. 최대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그 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우리가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이 확장 억제가 건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언론, 여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인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핵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우리 EAR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행정론에 대해서 60에서 많게는 70%까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중단 혹은 축소로 나타날 수 있는 안보 불안, 그 이후로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내용들을 미국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